중국이 공을 들였던 이집트 전투기 시장은 오히려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조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전투기의 망신은 이집트에서 끝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 전투기가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이륙만 하면 망신을 당하는 중국산 전투기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또 한 번 불바다가 되어버린 젠15. 그러나 아직도 중국 항모전단의 핵심 함재기는 젠15 전투기입니다. 최근 중국이 F-35C를 겨냥하여 제작한 5세대 함재기인 젠-35를 공개하였지만 젠-35가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젠-15가 수적으로 주력 함재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중국은 젠-35를 최초로 공개했던 에어쇼에서 젠-15의 최신 개량형인 젠-15T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젠-15T는 기존의 젠-15 계열과 달리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한 항공모함에 탑재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기체이며 중국이 별도로 사출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량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젠-15가 중국 항모의 핵심 함재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젠-15 전투기는 항모전단의 주력 함재기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그 역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차 후 상위의 사망사고를 필두로 이번 추락사고까지 젠-15의 사건 사고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전에 배치된 지 채 20년도 지나지 않은 기체가 이렇게 잦은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중국제 전투기의 신뢰도가 형편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특히 젠-15가 계속해서 추락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베테랑 조종사였던 차오 쉔젠 상교는 젠-15를 조종하는 도중 치명적인 추락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고 2차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419일의 회복 기간을 거쳐 간신히 복귀한 차오 쉔젠은 다시 한번 젠-15 전투기를 조종하고 추락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내 젠-15의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젠-15는 중국이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제작한 전투기인데 여기에 사용된 비행 제어 시스템은 수호이 27을 모방한 젠-11B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젠-15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수호이 33은 카나드가 장착된 형태지만 수호이 27은 카나드가 없어 전투기가 받는 양력이나 비행 자세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전투기의 외형 설계에 따른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특성이 전혀 다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집어넣었으니 기체 자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기초적인 설계 이외에도 젠-15는 문제투성이인데요. 중국 전투기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엔진 문제가 다른 전투기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은 젠-15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만든 수호이 33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습니다. 이미 중국은 수호이 27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도중에 러시아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전투기를 불법 복제하고서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독자 개발했다는 젠-11B를 공개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에서 수호이 33의 라이선스 생산을 허가하지 않자 중국은 수호이 33의 프로토타입인 T-10K3를 어둠의 경로로 입수하였습니다. 소련 해체 직후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수의 소련제 무기를 보유하게 된 우크라이나를 통해 방치된 T-10K3를 확보할 수 있었던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전투기의 설계를 구축하고 젠-15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불법 복제 방식에서는 당연히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고성능 AL-31F 엔진을 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L-31F 계열의 엔진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전투기에 다수 사용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전투기 엔진으로 주요 기체로는 수호이 27을 비롯하여 수호이 30 MKI, 수호이 33 등이 존재합니다. 관련 기체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비행 성능 측면에서 미국과 자유진영의 전투기에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AL-31F 엔진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엔진인데요. 하지만 전투기 엔진 기술이 부족한 중국이 이러한 고성능 엔진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는 없었고 불법 복제품인 WS-10 계열 엔진은
원본인 AL-31F의 70%에 불과한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WS-10 계열 엔진은 공중에서 엔진이 꺼지는 심각한 결함을 노출하거나 낮은 출력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출력 문제는 함재기인 젠15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통상적으로 함재기는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활주로 길이가 짧은 탓에 안정적인 이륙을 위해 무장 탑재량과 연료량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함재기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모두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젠15는 WS-10의 부족한 출력으로 인해 안 그래도 부족한 무장 탑재량이 더욱 빈약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공개한 젠15의 비행 영상을 살펴보면 젠15가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은 사실상 4발의 공대공 무장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나마 공대공 무장이 공대함, 공대지보다 가볍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무장을 장착한다면 젠15는 제대로 된 비행이나 작전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함재기가 공대함 미사일 장착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작전 공백을 야기합니다. 물론 함재기가 아군 함대를 위협하는 적의 공중 전력을 상대로 공대공 미사일을 앞세워 제공권을 잡는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해상전에서 전투기가 공대함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제 아무리 현대 구축함들이 우수한 방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중에서 빠르게 비행하며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와 공대함 미사일은 여전히 함대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전력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젠15는 엔진의 약한 출력을 극복하지 못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하는 것이 한계이며, 해상작전에서의 유연성이 뒤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001형 항공모함과 002형 항공모함은 별도의 사출기가 없는 시스템이라 함재기의 이륙 중량이 다른 항모보다 더 떨어진다는 문제가 겹쳐 젠15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중국이 함재기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이상 한국도 중국의 항모전단에 과하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서해를 위협하는 중국군은 북부전구 예하의 북해 함대입니다. 그동안 북해 함대가 한국을 향해 군사 도발을 일으킨다면 야오닝함과 항모전단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는데요. 중국은 유사시 북해 함대 예하의 구축함을 차출하여 랴오닝함과 함께 항모 전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항모 전단은 함정의 체급이 작은 한국 해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중국이 랴오닝함을 중심으로 항모 전단을 구성하더라도 함재기 전력이 젠1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 해군을 위협할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랴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7만 톤을 넘기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젠15는 자그마한 랴오닝함의 활주로를 극복하기 위해 빈약한 무장과 연료량으로 임무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젠15가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한국 해군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른 대함 미사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하며, 무장과 작전 반경이 좁은 젠15를 KF-21이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각종 테스트로 드러난 KF-21의 공대공 임무 역량은 매우 놀라운 수준인데, 특히 4.5세대기 중에선 가장 뛰어난 저피 탐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진행한 전투 효과도 분석 결과 KF-21은 우수한 저피탐 능력을 기반으로 F-16 대비 4.1배, FA-18, EF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레이더 기술이 빈약하고 작전 반경이 좁은 젠15를 선제적으로 요격하는 것은 KF-21의 어렵지 않은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항모전단은 쉽사리 한국의 해양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군은 언제든 중국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데요. KF-21이 허접한 중국 함재기들을 요격하고 한국의 호위함과 구축함에 미사일을 쏟아붓는다면 중국이 자랑하는 항모 전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이 F-16 전투기를 벤치마킹하여 개발한 젠10 전투기는 중국 공군의 하이로우 믹스 전략에서
로우급을 담당하는 전투기로서 가장 최신 개량형인 젠10C는 기존보다 강화된 FWS-10B 엔진을 장착하고 조종사의 헬멧 연동 조준 장치를 추가하면서 공중전 역량이 꽤나 우수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포지셔닝은 F-16을 따라 하고 있지만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여 오히려 경전투기인 FA-50과 유사한 가격을 형성할 정도로 막강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 F-16의 성능에 FA-50의 가격을 갖췄으니 안 팔리는 것이 이상해 보일 지경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 중국의 막연한 바람과 달리 이제는 홈그라운드라 생각했던 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중국은 에어쇼까지 참가하며 젠10 전투기의 판촉의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집트는 FA-50과 희망적인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집트로 전투기 수출이 어려운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어 보면 FA-50조차 확실하게 이기지 못하는 젠10의 어이없는 성능과 이집트 공군의 편제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젠10은 다목적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11개의 하드포인트에 5.6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전투기의 포지셔닝 대비 무장 탑재량이 빈약합니다. 미국의 F-16이 동일하게 11개의 하드포인트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니 젠10의 무장 탑재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투기인 FA-50이 7개의 하드포인트에 5.4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젠10은 로우급 전투기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경전투기급의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목적 전투기로 분류되는 기체들은 최소한 7톤 내외 무장 탑재가 가능해야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만큼 젠10은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의 호환성도 큰 문제입니다. 다수의 F-16을 보유한 이집트는 당연히 공군의 무장 체계도 미국제 미사일을 중심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젠10은 중국제 전투기이니 미국이 절대로 자국 미사일에 대한 체계 통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집트가 젠10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결국 별도로 또 다른 미사일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F-16과 각종 미국제 미사일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소수의 중국 전투기와 부수적인 무장 체계까지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젠10은 무장 탑재량도 부족한데 탑재할 무장마저 번거로운 상황을 만드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FA-50은 이미 AIM-9 사이드와인더나 AGM-65 매버릭 등 미국제 무장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국 입장에서 별도로 다른 미사일의 체계를 통합하려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이집트는 FA-50 기체만 도입한 후 자국이 가진 미국제 미사일을 그대로 장착하고 운용하면 그만입니다. 이 밖에도 FA-50은 기체가 작기 때문에 저속 상황이나 도그 파이트 등의 교전 상황에서는 일부분 F-16보다도 더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공군 조종사의 분석까지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 특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젠10이 전투기의 체급 분류상으로는 FA-50보다 상위 체급에 위치한 기체라도 성능 측면에서 되려 경전투기인 FA-50이 앞서 있는 지표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젠10의 성능과 별개로 이집트 공군의 편제도 중국 전투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습니다. 현재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입니다. 상당수가 구형 버전인 F-16 CD급 기체들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반대로 손실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이집트 공군은 F-16 운용에 도 같은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에 소수의 라팔 전투기와 미그-29를 함께 운용하고 있어 미국, 러시아, 프랑스제 전투기가 혼재되어 편성되어 있어 통합 운용이 어렵다는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집트가 굳이 중국제 전투기를 추가하여 자국 공군의 체계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젠10의 성능이 F-16이나 라팔 등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압살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체계를 바꿔가며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부담스러운 판에 성능도 떨어지고 체계 통합도 어려운 젠10을 도입하는 바보 같은 공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텐데요. 반대로 FA-50은 이집트 공군 전력을 파고들 틈이 있습니다. FA-50은 경전투기와 훈련기 포지션을 겸할 수 있고 F-16 등의 전투기와
조종 특성이 비슷하여 미국제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공군의 현재 상황은 이러한 FA-50의 세 가지 특성에 모두 부합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금 전 언급한 것처럼 이집트는 매우 많은 F-16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총보유량은 도합 240대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즉, 이집트 공군 조종사의 상당수는 F-16 조종에 특화되어 있으며 향후 양성될 조종사들도 F-16 조종이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F-16과 유사한 특성의 FA-50은 이집트가 별도의 조종사를 양성하지 않아도 손쉽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이집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경전투기 전력은 40대 이상의 알파제트인데 알파제트 경전투기는 1960년대부터 개발 소요가 제기되어 1977년 초도 비행, 1978년 실전 배치가 진행된 기체입니다. 다시 말해 곧 실전 배치 50년을 바라보는 극도로 노후화된 기체라는 점입니다. 또한 무장 탑재량이 2.5톤에 불과하여 FA-50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21세기에 사용할 전력은 절대 아닌데요. 이집트 공군이 FA-50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구식 전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가 다량의 훈련기를 교체하려 한다는 점도 한국엔 호재입니다. 이집트는 과거 중국에게서 무려 100대 이상의 JLA2 훈련기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정쩡한 기체 성능에다가 주력 전투기들과 다른 이질적인 정비 체계까지 더해지면서 이집트 공군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집트는 노후화된 경전투기와 완성도 부족의 훈련기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는 FA-50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전투기나 고등훈련기 시장의 트렌드는 다목적성입니다. 특정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조종사의 훈련과 경전투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체가 특히 선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FA-50은 그야말로 최적의 포지션입니다. FA-50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국, 인도 등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사실상 시장을 독점할 정도로 경전투기 분야에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제 전투기인 F-16, F-35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FA-50이 상위 기체 적응에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할 정도로 훈련 측면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젠텐 전투기로 이집트 방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이집트가 필요한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할 수도 없고 그들의 편제에 적합한 것도 아니며 성능까지 모자란 총체적 난국이나 다름없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중국은 자신들의 전투기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왜 팔리지 않냐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확실한 세일즈 포인트를 정립하고 도입국에 가려운 곳을 긁어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사후 지원이나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양국의 상생을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동 일대는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방산 수출을 증대하려는 모든 국가들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중동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정면 대결로 이기는 것은 13억 중국인의 콧대를 눌러놓는 일이며 FA-50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중국이 전투기를 비롯하여 항공 전력을 투사하며 자행하는 군사 도발은 때와 장소,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인 젠16을 출격하여 호주의 항공기에 플레어를 발사하는 군사 도발을 감행했는데 호주를 상대로는 그 이전에도 전투기로 헬기를 향해 플레어를 발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런 짓을 벌이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필리핀을 상대로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3m 이내로 근접한 후 위협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투기가 동원된 도발은 아니었지만 다른 군사 도발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군이 얼마나 아나무인으로 설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의 해군과 해상민병대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이제는 전투기 등의 공중전력이 주변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중국군의 도발 사례를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의 공대공 능력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걸음마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대공중전은 시계 외 교전의 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초장거리 교전 대비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은 사거리 400km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반면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까요? 표면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의 전투기가 한국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기 체계에 있어 성능 지표나 보유 수량 등 수치 재원을 가지고 전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치 재원이 우수하더라도 훈련 수준이 떨어지거나 기술의 신뢰도가 낮다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태국과의 모의 훈련에서 사실상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수준으로 처참한 교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교전거리에 따른 중국 전투기의 공격 성공률인데요. 당시 중국은 그리펜을 상대로 시계 내 교전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정작 시계 외 교전에서는 9대 41로 그리펜이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은 30km 이내에선 6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달성하였으나 50km 내외로 교전 범위를 늘리자 공격 성공률은 14%에서 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시계외 교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국 공군은 교전 범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중국 공군이 장착한 공대공 미사일은 R-77, 이른바 암남스키라고 불리는 러시아가 AIM-120 암남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R-77의 최대 사거리는 80에서 110km 정도로 추정하는데 최대 사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50km 내외의 교전 범위에서도 차의 15%를 넘기지 못하는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단순한 사거리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방증합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표적을 추적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레이더의 성능도 우수해야 하며 그리펜처럼 다수의 전투기가 원활하게 임무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갖춰야 하며 이 모든 걸 직접 운용하고 통제하는 조종사의 실력이 우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중국이 다량의 전투기와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였으니 한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나치게 표면적인 요소만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중국 공군은 조종사의 실력을 높이고 무기체계의 기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과시용으로 무조건 미국보다 수치 재원만 더 큰 미사일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전 세계에 미국보다 자신들의 무기가 더 앞서 있다는 선전에만 관심이 있으며 반대로 그만큼 내실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상누각이란 말처럼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중국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국적 훈련 등을 통해 조종사들의 전투 역량을 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는 주야간에 걸쳐 진행되는 복합 임무 시나리오에서 한국 공군이 탁월한 상황인식과 임무지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국 공군이 7개국의 연합훈련에서 공격 편대군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훈련에서 지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이 보유한 전술적 역량이 미국과 주요 동맹국의 공군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껏 공군뿐만 아니라 군종을 가리지 않고 다국적 훈련에서 공격 지휘를 맡는 것은 항상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나라와 부대에만 맡기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 공군의 실력을 방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2024년에 F-22 랩터를 동원하여 한국과 도그 파이팅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도 우리 군이 보유한 F-35 전투기를 동원하여 5세대 기간의 교전 상황을 연출했는데 정작 북한이 보유한 주력 기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그-29라는 점에서 해당 훈련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전술 상황을 가정하여 공격과 방어를 병행하며 공방전을 주고받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결국 미국이 한국의 5세대 전투기 조종 역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 공군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였다면 굳이 미국은 막대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F-22 랩터의 훈련 상대로 한국을 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한국 공군의 조종 실력과 전술 역량이 적성국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우리 공군의 모의 훈련을 최대한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의 성능도 개량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 공군은 작전 계획 수립부터 작전 지역으로의 이동과 적 탐지 및 식별, 교전 등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훈련 체계인 창공 모델의 개량 사업을 2024년 1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기존에는 7개 유형의 공군 작전을 모사할 수 있었던 창공 모델은 성능 개량 사업을 거쳐 20개의 작전을 모사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F-35와 타우러스 미사일 등 한국 공군의 27개 신규 전력이 반영되어 다양한 작전 상황을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모의 훈련에서의 참패를 분석하며 자국 조종사들의 실력 문제를 논한 것만 보더라도 군의 승패는 무기 체계의 우수성 이전에 병력의 체계적인 훈련과 실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 공군은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미국 등 군사 강국과의 연합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어설프기 짝이 없는 중국 조종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기와 공중전력을 활용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은 언제든 적을 맞상대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느 때라도 한국의 영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파키스탄의 주요 군사 장비 공급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갈등 속에서 중국산 전투기인 JF-17, 젠텐시 등을 꾸준히 도입해왔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방산 기술력을 꾸준히 과시해왔습니다. 사실 이 기종들이 수출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번에 수출된 젠35A 전투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쌍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로 F-35의 기술적 특성을 일부 차용했지만 공중전 능력에 중점을 둔 설계로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투기가 인도의 라팔 전투기를 견제할 목적으로 파키스탄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방산 산업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군비 증강 열기가 높아지면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중국산 무기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레이더, 데이터 링크, 전자전 장비 등 전자기술 부문은 중국 방산기술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무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국과 러시아와의 경쟁 구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6세대 전투기의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기존 5세대 전투기를 능가하는 스텔스 기술과 AI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국제 군사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일환인 젠35는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소재를 적용하여 설계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F-35와 경쟁할 만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젠35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슈퍼크루즈 기능입니다. 이는 재래식 전투기보다 높은 속도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엔진 기술이 중국의 발목을 잡아 제대로 실현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JF-17과 같은 초기 전투기에 사용되었던 RD-93 엔진을 개량하여 WS-13 및 WS-21로 업그레이드했지만 이들 엔진은 수명과 효율성 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엔진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가벼운 신소재와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 이슈가 된 젠35는 이미 파키스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는 F-35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가 없는 국가들이나 제3국가들의 스텔스기는 그림의 떡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5세대기급의 스텔스기를 판매한다고 하니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F-35를 비롯한 미국산 전투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실패로 인해 젠35는 이들 국가에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한국의 KF-21 보람의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개량될 것까지 고려하면 스텔스기란 세계 시장에서 KF-21 보라매와 젠35는 직접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추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KF-21 보라매도 5세대 기급의 동일한 기체로 평가될 것입니다. 또 전투기의 급으로만 따지자면 현재 기준으로 중국의 젠35가 KF-21 보라매보다 한 발 더 앞서 있긴 하는데요. 현재 젠35는 스텔스 설계와 내부 무장창, 고급 복합 소재의 활용 등 기술적 우위를 일부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35의 특징으로는 미국의 F-35와 달리 공중전에 더 특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 전략에 따라 설계 우선순위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F-35는 미군의 육해공에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중시하는 반면 젠35는 기동성과 공중전 능력에 중점을 뒀는데요. 특히 젠35는 복합 소재와 첨단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가볍고 효율적인 설계를 구현했는데, 이에 따라 공정시간을 단축하고 제조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젠35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속거리와 기동성입니다. 젠35는 내부 무장창에 중거리 미사일을 최대 6발 탑재할 수 있지만 이는 연료 공간을 희생하면서 얻어진 성능입니다. 이로 인해 항속거리가 짧아졌고 기동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젠35는 근접전 능력을 최소화하는 설계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사일 중심의 BVR이라고 하는 가시선박 교전 전술이 대세인 현대 공중전을 반영한 것이지만 근접전이 아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젠35는 중거리 무장체계 위주로 설계됐다는 것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팽창은 우리 안보에 좋을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텔스 기술을 갖춘 젠35는 한국의 기존 방공망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군사적 불균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홍-20 스텔스 폭격기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젠35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군사부대는 리아오닝성 선양에 위치한 북부 전 구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국 북부 전구의 훈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병력의 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북부 전구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가장 밀접한 전구입니다. 선양에서 인천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50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전구는 대규모 기계화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GTG-99A 전차, PLG-05 자주포, HQ-9 지대공 미사일 등 강력한 지상군 전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젠10, 젠16, 수호-230, MKK 등 다목적 전투기와 홍6 전략 폭격기, 일부 젠20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해 함대를 통해 타입 055 구축함, 타입 054A 호위함, 타입 039 잠수함 등 해상 전력을 운용하여 신속 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 이 부대의 지상군은 약 24시간 내 한반도 주요 지역에 도달 가능하며 공군은 최소 30분 내에 한국 영공에 접근할 수 있고 해군 함대는 6시간 내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북부 전구에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가 배치된다고 하면 이를 무기로 외교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어떤 압력을 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LSAM을 조기 개발에 실전 배치하고 SM-3 같은 방공체계와 KF-21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인데요. LSAM과 LSAM-2와 같은 고고도 요격체계를 조기 개발을 추진해 스텔스 전투기와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가속화해 드론 및 스텔스 항공기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다층 방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KF-21 보라매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블록3 사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무인 복합작전 체계를 통합해 현대전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보 문제 외에도 또 있습니다. 특히 젠35가 파키스탄, 중동 등으로 수출될 경우 KF-21 보라매와 같은 한국 전투기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방산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
구매력이 충분한 잠재 고객을 중국이 모두 뺏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야 중국 제품이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돈이 많지 않은 국가들에게 5세대급 스텔스기라는 점과 자신들이 돈으로도 구하지 못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구매할 수 있다는 메리트는 상당할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KF-21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군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KF-21은 기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로 시작되었지만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전투기와의 협업, 전자전 기술의 발전 등을 통해 새로운 군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KF-21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향후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작전, 전자전, 스텔스 성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젠35 전투기를 통해 방산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는 젠35는 중국의 기술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6세대 전투기의 개발과 시험 비행을 통해 미래의 군사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